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1월 말부터 한 두 달가량이 이제 4,300만 원에서 5,500만 원 부근의 지속적인 이 횡보 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큰 변동성 없이 무난한 주말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다행인 건 이 공포 탐욕 지수에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또 코인 매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모셔볼게요.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입니다. 시장이 정말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횡보 장세가 나와주면서 지금도 가격이 5천만 원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또 주말간에 그래도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이제 찐 반등인가 기대를 또 해볼만 하니까 또 오늘 들어서 또 다시 한번 낮에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횡보 장세 속에 이제 재미가 없다고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도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매를 해볼 만한 코인들은 반드시 있고요. 또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투자자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슈는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과연 가치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오늘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속적인 횡보 장세 속에서도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급등을 보이면서 일주일 상승률 5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코인들 또 어떤 게 있을지 차차 짚어보도록 하고요. 코인 한수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일단 오랜만에 인사를 좀 드리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비껴갈 줄 알았던 이 코로나가 저가 딱 때마침 딱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몸 관리를 하고 나온 상태인데요. 일단 하루에도 이렇게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몇십만 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모두 몸 관리 잘 하시라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장을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 FOMC가 끝난 이후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 불안감이 이 정도는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코인들이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들은 좀 잠잠하지만 다른 알트코인들이 열심히 펌핑을 해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직 이런 상승 펌핑이 다른 코인들도 아직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캐치해 가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또 급등할 때 같이 매수하셔서 좀 안정적인 곳에 매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지난주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60만 명을 넘기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하신 한 주였는데요. 우리 한수님도 코로나를 비껴가진 못했지만 무료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시장 이슈들과 매매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장 이슈들 체크해 볼게요. 코인 이슈 흑과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악재는 악재인데 악재가 아닙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악재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상 악재가 아닌 이슈 두 가지를 가지고 왔고요. 한 가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인도에서 내달 다음 달 4월 1일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자, 국내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세금안은 나와 있지만 지속적으로 유예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도에서 암호화폐 세금 부과를 한다라는 게 왜 악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 지난 2월 1일에 인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세금을 30%를 부과하겠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 전후로 약 20% 정도를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국내 투자자분들이 20%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아마 반발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세율 30%로 상당히 많은 세율을 부과하면서 4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세율을 부과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만 보면 당연히 이제 악재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악재가 아니냐라고 한다면 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도 항상 이야기를 했었고 올해 또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는 그동안 또 암호화폐를 금지하겠다라고 했던 나라기도 합니다. 인도와 러시아, 중국 이렇게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암호화폐를 금지 법안을 제출하면서 상당히 좀 암호화폐 시장에 안 좋은 악재를 좀 많이 내세웠던 이런 나라기도 했었는데 자, 인도에서 이제는 금지가 아니라 4월 1일부터 매매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허가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악재가 아니고 오히려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만 인도의 과세당국 모하파트라 회장입니다. 이 모하파트라 회장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해서 암호화폐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온 건 아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법화가 될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수익이 있고 그 안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법적인 테두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내는데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암호화폐는 합법화되면서 인도의 그 금융권 안에 들어오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분들 세계 인구수 2위라고 합니다. 정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인데, 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 또 많은 투자자가 있는 인도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하려고 했다가 이제는 어찌됐든 세율의 30%를 내더라도 암호화폐를 허가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새롭게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2월 1일에 암호화폐 세율 발표를 첫 번째 한 날 암호화폐 돌파 가입자 수가 30%가 하루에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2, 3년 동안은 1억 명 이상의 투자자가 증가한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새로운 투자 바람이 또 암호화폐의 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고, 자, 오늘 가지고 온 두 번째 이슈는 우리 투자자분들 이건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시는 이슈라서 좀 짧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 정말 너무나도 나쁜 악재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지속적으로 재미없고 우리 투자자분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던 이슈기도 했었는데, 자, 금리 인상 발표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안 할 수도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금리 인상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발표를 했고요. 금리 인상은 4차례가 아닌 7차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동안 암호화폐 금리, 그동안 미국의 달러 금리 인상을 4차례 한다라고 했을 때도 암호화폐가 엄청나게 내려갔는데 그 법정화폐 금리 인상을 7차례나 한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더 자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날 오히려 비트코인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0.5%로 4차례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연준에서도 함부로 막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면 자, 0.5%에서 0.25%로 일단은 줄여서 인상을 하고, 그동안 못했던 거를 원래는 0.5%에 4차례, 그러면은 단순 상승률로 보면 2%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7차례로 하면서 1.75%를 상승했다. 그러면서 좀 맞추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4차례에서 7차례를 금리 인상 폭을 낮춰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금리 인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미 암호화폐는 0.5%의 4차례 더 큰 금리 인상을 예견하고 하락이 됐었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는 더 작은 폭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나오니까 선반영을 했던 사람들도 이게 뭐야 별거 아닌 이슈였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미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이미 했고요. 자, 코로나 이미 팬데믹 현상 다 나왔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앞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의 법정 세금 부과, 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여러 나라들도 나오면서 이제는 암호화폐가 조금 더 발전될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악재 뉴스긴 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크게 불안할 필요는 없는 호재성의 이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와 중국은 대표적인 반암호화폐 국가로 유명한데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인도와 중국발 악재들이 비트코인 가격 하방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이슈가 오히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서 인정을 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이제 3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통상 암호화폐라고 한다면 우리가 위험 자산으로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재로서 여길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오히려 우리가 예상했던 수치보다 낮은 수치로 금리 인상을 진행하면서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수님과 또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일단 악재 같은 경우는 좀 시장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악재들이 상당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일단 이 FOMC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FOMC가 끝난 이후에 시장이 골고루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어떻게 아직 방향성을 못 잡고 조금씩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이 암호화폐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 중에 이제 지식 부족 때문이라는 이런 또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암호화폐를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방법으로 또 선택을 했는데 이 암호화폐가 아직은 많은 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를 좀 망설이고 있고 이게 다 지식 부족 때문이다라는 얘기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투더 골드문과 같이 좀 하시면 이 제가 최대한 지식을 좀 채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지금 내가 이 암호화폐를 좀 섣불리 다가가지 못한 이유가 좀 어려워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열심히 좀 지식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계적으로 일단 긴축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년간 10차례에서 11차례 금리 인상을 좀 시사를 했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응한 2년간의 코로나 때문이죠. 그 2년간의 이 제로 금리가 종부지를 끊었습니다. 종부지를 찍었습니다. 연준은 이제 15일에서 16일 통화 정책 회의를 마친 후 현재 0%에서 0.25%의 기준 금리를 0.25에서 0.5% 포인트로 인상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3월부터 2년간 유지된 이 제로 금리 정책을 종료를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연준은 이제 점도표라고 하죠. 이 점도표를 통해서 거기 이 연준에 참여하는 의결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점도표를 이렇게 하나씩 찍습니다. 자, 어느 시기에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렇게 각자 이렇게 점을 찍은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평균을 내요. 평균을 내서 어느 정도가 적당하겠다라는 이제 심리를 조금 알아보는데요. 일단은 그 점도표를 봤을 때 기준 금리가 올해 말에는 1.9% 정도 올라가겠다. 그리고 내년 말에는 2.8%가 될 것으로 예상을 좀 많이 내다봤다라고 합니다. 거기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의 평균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해 말 이 기준 금리가 1.9%가 된다라는 말은 올해 남은 6번의 이 FOMC 회의 때 매번 0.25% 포인트를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을 좀 의미를 하고요. 여기에 더해 내년에 내년 말 기준 금리가 2.8% 오르려면 금리 인상이 3회에서 4회. 왜냐하면 0.5가 될 수도 있고 0.25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회에서 4회가 더 있을 예정이다. 그렇게 해서 2년간 10번에서 11번의 인상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좀 내다볼 수 있고 아무리 좀 연준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유동성을 좀 조이기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은 지금 잡아야 되는 위치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정학적인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기름값이나 다른 곳의 물가나 이런 게 상승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연준은 0.5를 올리고 싶어도 0.25밖에 못 올린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0.25를 올리는 거는 시장에서부터 예측이 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들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은 변동성 없이 이어졌는데요. 근데 그때 보시면 결과가 나왔을 때 솔직히 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좀 낮췄어요. 낮추면서 좀 안 좋게 봤는데 이 파월 의장이 나오면서 우리 자신감을 좀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에 FOMC나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이 있을 때 금리 인상 이슈와 더불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진행이 될 금리 인상이라면 어느 한 부분 자신감 있게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패드 입장에서 패드가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 잘 모르겠어. 이거 경제가 나쁜지 좋은지 모르겠어. 이런 좀 무미건조한 태도를 보여주면 여러분도 혼란에 빠지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다음 FOMC나 금리 인상에도 그런 자신감이 이어간다라면 긍정적으로 시장이 좀 반응할 것이다 라고 좀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제 새 정부가 가상자산 공약을 좀 내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 건드려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 초 1월 달로 이렇게 미뤄진 가상자산 세금
부과 관련 내용이 이게 더 1년 더 미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말이죠. 그렇게 내용이 있는데 일단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좀 이렇게 나눠볼게요. 일단 가상자산 공약도 이 국회 입법이 필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 입법을 후에 통과가 되는 그런 공약을 좀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윤 당선인이 내놓은 이제 코인 투자 소득 5천만 원까지 이제 완전 비과세라는 내용을 좀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전문가들은 좀 같이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가상 자산과 주식을 합쳐서 5천만 원으로 좀 내다볼 가능성이 있다. 지금 암호화폐 하나만으로 5천만 원은 좀 가능성이 떨어지고 여기에 주식을 추가해서 5천만 원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도 입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여야가 새 정부에 합쳐서 서로 입법을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절이 많이 들어가고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이 안정적인 체제가 잡히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IEO 관련해서 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거래소 발행을 통한 ICO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이 ICO가 처음엔 이제 저희도 기존 정부에서는 이제 금지라고 들어갔는데 이제 이거를 다시 살리겠다. 대신 이제 거래소가 주관하는 이 ICO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현재 거래소가 가지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소가 가지는 매매나 체결, 청산 등등 관련이 이제 거래소가 주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의 비중이 너무 커졌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성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현재 이 많은 대선 관련해서 이 가상자산 공약을 내놨는데 이 부분들이 좀 실현이 되기 위해선 다소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그 공약들이 이루어짐에 따라 암호화폐의 가치는 상승을 하고 안정성은 또 높아지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암호화폐 투자하고 싶은데 코인 투자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그 대부분의 이유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투더 골드문 함께 하시면서 기본적인 지식부터 이슈들까지 같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금리 인상 관련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지 일정 체크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국민의힘 윤 당선인 관련해서 가상자산 관련된 공약들을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과세와 또 IEO 관련된 공약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체크해 주셨고요. 아무쪼록 실정에 맞는 정책 잘 펼쳐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호재도 살펴볼게요. 이트마르님. 네, 오늘 호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악재에서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드렸어요. 인도가 그동안 비트코인을 금지했던 국가인데 4월 1일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세율을 부과하면서 암호화폐 세금을 이제 합법적으로 낼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번에 호재의 뉴스도 좀 비슷한 이슈입니다. 자, 그동안 이제 러시아, 인도와 더불어서 러시아도 암호화폐를 금지했던 국가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여러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기도 하죠. 자,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뱅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은행이라고 해요. 이 스베르뱅크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암호화폐에 대해서 자산 투자, 발행, 그리고 자산 거래를 허가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동안 암호화폐를 금지하겠다라고 했던 두 나라가 이렇게 정부에서 움직여서 암호화폐에 대한 발행 허가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는 이 스베르뱅크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은행권 내에서 우리가 이제 업비트라든지 빗썸이라든지 코인원이라든지 이렇게 거래하는 것처럼 이제 러시아는 가장 큰 은행 스베르뱅크 안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게 왜 또 호재가 되냐? 그동안 러시아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암호화폐는
금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는 이제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3월이에요.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그 러시아의 최대 은행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 거래 허가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전쟁과 더불어서 완벽한 이제는 인식 변화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실제로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한 암호화폐 인식 변화가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금 각종 경제 제재를 하죠. 자, 이 와중에 미국이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스위프트를 배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번 했었어요. 이 스위프트를 배제하겠다라고 한 날 러시아 내에서 비트코인의 거래액이 19%가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부호층은 암호화폐로 지금 매매를 지금 바꾸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자, 그렇게 될 만한 또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럽연합위원회 EU에서 자, 이제는 러시아 기업인에 대한 자산을 압수해서 그 압수한 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자, 그거는 뭐냐면 지금 그 각국에서 러시아에 대한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져가게 만들어놨어요. 자, 이 와중에 러시아의 부자들은 정말 재벌들 사장들은 갑작스럽게 내 돈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돈을 예를 들면 미국에 넣어놨는데 그 미국의 내 돈이 분명 내 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재가 되고 동결이 돼서 그거를 꺼내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거는 뭐냐면 유럽연합에서 회의를 통해서 동결한 자산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부호층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내 돈,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모아놨더니 미국에 투자했더니 그 돈을 가지고 내 맘대로 사용도 못하고 그것을 유럽연합에서 회의에서 내 돈을 맘대로 꺼내 쓴다. 자, 그렇다면 지금 법정화폐의 문제점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러시아 부호들은 더더욱 암호화폐로 들어가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실제로 지금 현재 유럽연합에서 러시아 기업인에 대한 수십 명을 지금 제재를 했는데 이 제재한 내용들을 보면 슈퍼 요트도 있고요. 개인 제트기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럽연합 회의를 통해서 이제는 처분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됐고요. 이탈리아에서만 1조 450억이 넘는 금액이 지금 현재 동결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장을 바꿔서 제가 만약 러시아 부호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두 번 다시는 법적 화폐를 모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을 모아놓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제는 러시아 최대 은행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도 허가하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무엇인가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렇다면 제가 러시아 부호라면 반드시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거래량 증가로 올라가서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한번 또 붐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 이전에는 중국발의 상승이 좀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확실하게 금지 정책을 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중국발의 이슈로 인해 시진핑 빔이라고 하죠. 중국발의 이슈로 인해 급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인도와 러시아발의 이슈가 아직 한 발 남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러시아와 인도뿐만 아니라 여러 각국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제재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암호화폐는 역시나 아직은 시작 단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쟁 발발 이후로 러시아발 이슈들이 많은데요. 일단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뱅크에서 이제는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또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호재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러시아 큰손들, 부호들이 적극적으로 좀 러시아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한다면 이 시장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붙을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한수님의 오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일단 호재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 인플레이션이 가지는 의미를 조금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느 정도 이 인플레이션이 글로벌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보급화를 좀 촉진시킬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은 뭐 그런 이제 중앙 집중형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부가 나쁜 정책을 가진다 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해지 수단으로서 많이 좀 작용이 되고 홍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각국 경제가 흔들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비트코인의 제한된 개수와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든 어느 지역에서든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이 접근성이 비트코인의 보급화를 좀 더 이끈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가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결제 수단도 하고 에어비앤비에서도 이제 암호화폐를 이 에어비앤비 사용한 결제 수단으로 좀 고려할 생각이 있다, 보급할 생각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이 암호화폐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미국과 EU도 이제 제도권의 수용을 좀 잇따라서 연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좀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미카, 유럽에서 이 암호화폐를 좀 제재를 하기 위해서 뭐 예전에 많은 분들이 뭐 비트코인 금지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 비트코인을 좀 금지하는 주장이 좀 많이 들어간 그렇게 좀 해야 된다라는 좀 언론이 많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미카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미카에도 그런 내용 이 포함될 수 있었던 거는 채굴 관련밖에 없었거든요. 채굴이 이제 환경을 파괴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그 부분들이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파괴를 한다라는 그 주장들이 조금 약해지면서 미카에서도 이 부분들이 많이 빠지는 최근에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미카라는 것은 암호화폐가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매도 그리고 거래소 이용, 그 다음에 뭐 스테이킹이나 디파이, NFT 등등 이 내용들을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테두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심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암호화폐 가상자산 미국을 선두주자로 만들겠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통해서도 그때 시장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만큼 미국과 이제 유럽 어차피 지금 달러가 집중되어 있는 이 구조에서 어느 정도 요즘 이제 암호화폐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양분을 한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이 조금 실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달러에 너무 의존도가 높았던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이제 석유 결제할 때도 무조건 달러로만 결제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중국도 이렇게 이걸 좀 채택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달러의 가치를 조금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달러나 원화나 뭐 이렇게 그런 위안화나 이런 것들은 다 어느 한 나라의 중요 통화이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힘이 세지면 나중에 너무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해지 수단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암호화폐의 이 가치가 최근에 좀 많이 부상을 했다. 그리고 다른 화폐들의 가치가 떨어지고 암호화폐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시기가 점점 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이제 암호화폐 시장 안정적이다. 그리고 모르겠으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정보 가르쳐 드리면서 이게 안정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앞으로 비트코인 보급화가 촉진될 걸로 보이고요. 미국과 EU를 비롯해서 여러 제도권들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 의지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좀 시장이 상승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